그날 국회의사당 정말 동서남북 울타리를 이 촛불 세력들이 완전히 에워싸고, 만약에 거기서 탄핵이 부결되면 폭동이라도 일어날 것처럼 와서 뭐 멱살이라도 잡을 것처럼 하는 그런 공포 분위기였어요. 촛불에 타 죽는 줄 알고 혼비백산 다 도망간 겁니다. 12월 9일 날 이영렬 검사장이 발표한 기소장을 글자 한자 안 고치고 그대로 탄핵 사유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국회가 조사한 게 없잖아요. 검찰이 발표한 거를 그대로 탄핵 사유가 된다면 검찰이 국회 위에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소추 절차상 유형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국회법에 보면은요, 헌법재판소에 탄핵에 대한 소추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 내에서 소추 발의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신빙성 있는 증거 자료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소추 발의하는 국회의원부터 소추 결의까지 딸랑 제출되는 증거라고는요, 신문기사 내용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된 데는 정치권의 배신이 있었다. 대통령은 특검이 출범하기 전인 11월 2일 국정쇄신 차원에서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국민안전처 장관을 교체하고 국무총리 후보에 국민대 교수 김병준을 지명했다. 이날 새누리당 김무성은 국회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총리를 지명했다며 당장 철회하고 국회와 상의해서 결정하라고 주장했다. 김무성이 공개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총리 지명권을 침해한 것이다. 또 새누리당 유승민은 탄핵 소추안의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2016년 12월 8일 공개적으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다. 탄핵 세력 그 중심에는 김무성과 유승민이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탄핵, 자유시장 경제에 대한 탄핵,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탄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들의 개인적인 정치 욕망, 잘못된 인식, 국가와 국민보다는 자기들의 정치 논리에 의해서 탄핵을 몰고 갔다는 것은 두고두고 역사의 재현이 될 거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은 2016년 12월 9일이다. 그 당시 헌법재판관 2명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그 2명은 소장 박한철 재판관과 이정미 재판관이었다. 이 중에 박한철은 대통령 몫이어서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 후임 재판관 지명권과 임명권을 갖고 있었다. 박한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가는데도 법무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낸 황교안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 자신의 후임자 임명이 지체되자 박한철은 임기 만료 6일을 앞두고 심판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심판 정족수를 가까스로 충족하는 7명의 재판관만으로 재판을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심판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 따라서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폭탄 선언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3심제가 아니고 단심제예요. 그리고 구성이 9명의 재판관으로 특정이 되어 있습니다. 9명이라고 아주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8명 가지고 재판을 했기 때문에 정족수 미달이에요. 헌법 위반입니다. 탄핵 심판은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도착한 날부터 180일 내에 선고하게끔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규정돼 있으므로 (2017년 6월) 초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2명의 자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리기간을 제한한 다음 쫓기듯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했다.
거의 기한을 정하듯이 해가지고 이 자체가 재판을 마치 결론을 정해준 것처럼 되는 거죠. 이게 방대한 기록에 굉장히 진실을 가리기 어려운 사건을 들고는 시한을 딱 못 박아두고 그거는 자기들이 결론을 미리 정한 게 아니라면은 하기가 어려운 사안이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실 파악도 제대로 거치기 전에 탄핵 소추라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요, 대통령 탄핵하는 거 많이 있잖아요. 다 뭘 거쳐요? 특검 수사 다 걸칩니다. 특검 수사라든가 특별기관의 조사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그래서 사실관계를 다 확인한 다음에 이제 소추하든 말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특검 수사는 시작도 하기 전에, 국정조사도 중간에 제대로 사실 파악도 안 하고 그 소추 안에 첨부된 증거자료도 보면은 언론 기사, 이게 증거자료를 합치고 첨부해가지고 소추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을 맡은 강일원 재판관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상대로 진검승부를 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진검승부의 의미는 대통령 측에서 문제 제기한 탄핵소추 절차의 위법성은 헌재에서 따지지 말고 주심 재판관 강일원이 5개 유형으로 정리한 탄핵소추 사유가 사실인지 아닌지 하는 부분만 판단하여 단칼에 결판을 내겠다는 취지였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사유로 꼽은 것은 3가지다. 하나는 공익실현 의무 위반으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이 헌법 제7조 제1항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로 현대자동차의 KD 코퍼레이션에 납품을 의뢰하고 롯데그룹에 70억을 요구한 것이 헌법 제15조와 제23조 1항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국가공무원법 제60조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배다. 탄핵 사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미르재단, 문화 융성을 위한 미르재단, 또 스포츠 진흥을 위한 K스포츠를 설립하기 위해서 정경련을 통해서 대기업들에게 그 설립 자금을 내도록 강요했고, 그런 강요로 인해서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 중요한 탄핵 사유입니다.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이 점은 강요죄, 제3자 뇌물죄, 직권남용죄로 기소가 되는데, 뇌물죄는 1심 재판부터 무죄 선고받았고요. 강요죄는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받았습니다. 이 탄핵 사유와 관련해서 이런 강요 행위는 나중에 전부 무죄 선고를 받는데요.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 이정미 재판관이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고했다. 이정미 그 재판관이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고 나오는데 그 앞부분을 우리 국민들이 놓치고 있습니다. 그 앞부분 내용, 그게 뭐냐?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피청구인은 박근혜 대통령을 말합니다.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 그러니까 대통령을 갑자기 파면했을 경우에 국가적 손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예요. 그래서 헌법재판관 전원 일체의 의견으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예요.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증거에 의해 가지고 탄핵을 결정을 해, 증거도 아니고 이런 미래 예측적인 걸 갖고 일국의 현직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거, 탄핵한다는 거,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의 금메달은 김무성이다, 은메달은 박지원이다, 이렇게 해왔어요. 2017년 11월 14일 박지원은 탄핵 1주년 인터뷰에서 탄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를 비롯한
비박계가 금메달이고 박지원이 은메달이라고 본다. 거기가 아니었으면 탄핵은 없었다라고 말했다. 2019년 2월 14일 박지원 의원은 라디오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를 만나 탄핵 가결을 위해 20표가 필요하다. 그래서 안전하게 40표를 달라고 했더니 형님 40표가 됐다고 해서 탄핵소추 표결 추진을 시작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도 능수능란한 법기술을 보인 일부 판사와 일부 헌법재판관이 그동안 힘들게 쌓아온 자유 대한민국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었다. 원로 법조인 이시윤은 탄핵을 인용한다는 법률적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파면한다는 자극적인 용어를 사용한 이정미에게 신중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형식적으로는 뭐 헌법 위반이라고 하지만 사실상으로는 이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는 일반 범죄 사실을 이유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건 정통법리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실제로 그 파면 이유들도 나중에 재판 결과 무죄로 판명되거나 증거가 불충분함에도 무리하게 유죄 선고한 것이 많았다. 제가 분석해본 바로는 박근혜 대통령은 무죄라고 봅니다. 탄핵 선고날 헌법재판소 주변을 에워싼 수많은 애국 국민들이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인해 5명이 사망했다. 경찰 버스 위에 달려있던 대형 스피커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두개골이 함몰돼 즉사한 사람도 있고 인파에 쏠려 질식사한 사람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죽음은 기성 주류 언론에 거의 보도되지 않았고 오히려 경찰은 군중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몇몇 사람을 구속시켰다. 2017년 이제 3월 10일이 좀 멸망된 얘기입니다만 집회를 하던 이제 탄경 쪽에서는 그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성립이 안 될 것으로 보고 기각이 될 것이다. 근데 이제 집회 도중에 있는데 한 11시쯤 돼가지고 아마 이정미가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죠. 이정미 선고하는 그 끝이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그 현장에 일시적으로 멘붕 현상이 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우는 분들, 강분하는 분들만 난리가 났습니다. 누구 하나 옆에 뛰어와서 무대 펴가지고 사람이 죽었다 이러더라고요. 무대 뒤쪽을 딱 보니까 피가 뻔보이는 거기에 돌아가신 분 태극기를 덮는 걸 제가 눈으로 봤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현장에서 이정남 열사님, 김혜수 열사님, 김한식 열사님, 김주빈 열사님 현장에 돌아가셨고 한 분은 그 이후에 이제 병원에서 이제 투병을 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 아마 그 우리 우파 쪽 그 시민들의 부상자가 뭐 팔 부러진 사람, 다리 부러진 사람, 갈비 부러진 사람이 한 70여 명 정도가 이제 발생됐어요. 2017년 3월 12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를 떠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으로 갔다. 자택 앞에는 천여 명의 지지자들이 탄핵 무효를 외치며 대통령을 맞았고 대통령은 그들을 향해 웃어 보였다. 이는 탄핵 과정 중에 보여준 지지자들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다. 그리고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대통령으로서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모든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안고 가겠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께서 탄핵 결정이 있고 청와대에서 삼성동 자택으로 오셨습니다. 그때 보일러도 안 되고 그래서 막 연기가 나오는 그런 상황, 찬방. 근데 대통령께서 그때 말씀하신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실은 언제고 드러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내다보신 거예요. 나한테 어떤 핍박이 있을 것이고 나에게 이런 고난의 시간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지켜내야 되고 견뎌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온 이후 집거 9일 만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 위해서였다. 자택 인근을 에워싼 지지자들은 대통령의 모습이 보이자
태극기를 흔들며 응원했다. 대통령은 검찰 조사를 5번 받았다. 본인이 보고를 받았거나 알고 있는 사실은 조리 있게 설명했다. 그러나 뇌물과 관련된 신문에 대해서는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더럽게 만드느냐며 격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 임기 3년 반 하루하루를 노력했다. 만약에 뇌물을 받는다며 제가 쓸 수 있게 몰래 받지 모든 국민이 다 아는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출연을 받겠는가? 모든 기업은 항상 현안이 있다. 재단 출연금까지 뇌물로 본다면 그동안 기업들이 정부가 주도하는 일에 성금을 내거나 하는 것도 전부 뇌물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나서기 시작한 날은 2016년 11월 3일이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라는 좌파단체가 촛불 집회를 주도하던 무렵이었다. 첫 태극기 집회는 서울역 광장에서 열렸다.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안위를 걱정해서 나왔다. 촛불에 맞서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왔던 것이다. (11월) 한 달 동안은 매주 수요일에 열렸으나 참석 인원이 서서히 증가하면서 12월부터는 집회 날짜가 토요일로 정해졌다. 애국 국민들이 주도하는 토요 태극기 집회는 이렇게 정착되었다. 그 후 시민들의 다양한 태극기 집회들은 정기적으로 광화문과 시청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애국 국민들이 주로 모이는 장소는 3곳이었다. 서울 광화문 동아면세점 앞과 서울시청 덕수궁 앞, 서울역 광장이다. 2017년 3월 1일인가? 그때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그렇게 많이 모일 일이 앞으로는 없을 거예요. 세종로, 종로, 을지로, 서울역, 태계로 뭐 할 것 없이 사람은 꽉 채웠으니까. 그때 제가 아마 사회를 보면서 500만 애국국민 여러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앞장서서 집회를 주도하고 사실 그때는 목숨 걸고 했습니다. 서울시청 덕수궁 앞의 태극기 집회는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 줄여서 국본이라고 부르는 단체에서 주도하는데 대통령 탄핵 직후인 2017년 4월 19일에 결성됐다. 국본의 주축은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이다. 동아면세점 앞의 태극기 집회는 일파만파 애국자 총연합회가 주도한다. 이 단체의 공동대표는 김수열과 이정휴다. 김수열은 육군사관학교 33기 출신으로 예편 후엔 조선일보 비상기획관을 지냈고 이정휴는 헌법재판소 심판자료국 국장 출신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어떤 불법 및 사기 탄핵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우리 육사 구국 동지회와 일파만파 이렇게 해서 동아면세점 앞에서 사기 탄핵, 불법 탄핵을 빨리 무효시키고 모든 것을 원상복귀시키라는 그런 의미에 그리고 방공, 대한민국이 절대로 공산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운동을 대한민국을 바로 살리고 다시 한번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무력투쟁에 왔습니다. 서울역 광장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태극기 집회는 우리공화당이 이끌고 있다. 우리공화당은 2021년 1월 기준으로 총 11회에 걸쳐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서명부를 법원에 제출했다. 6월부터 태극기 집회를 시작을 했죠. 코로나 때문에 몇 번 빠졌지 218회 매주 했는데 분명한 것은 촛불이라는 것이 그들이 말한 혁명이 아니라 이것은 쿠데타다. 그리고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권력 찬탈이고 법치가 무너졌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탄핵의 진실이 뭐냐 또
무엇이 정의인가? 불의의 세력들이 왜 그렇게 했는가? 거기에부터 시작을 해서 태극기 집회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진실과 정의의 투쟁이다. 이 전쟁은 선과 악의 전쟁이며 진실과 거짓의 전쟁이며 이러한 감동적인 외침과 헌신적인 태극기 집회들을 보면 애국 국민들의 열정과 정치적 각성의 물결을 실감할 수 있었다. 2017년 10월 13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2차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수많은 애국 국민들은 매주 토요일마다 태극기와 성주기를 들고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에 집결했다.